그래도 세상은 변한다. 이대식. 유년 시절 나는 경상북도 안동군 월용면 조화동에서 1938년 태어났다. 당시는 구장이 면사무소 가서 출생신고를 대신해 줄 때였으므로 호적상에는 1938년 3월 15일이다. 내 미로는 누나가 셋이다. 아버지가 독자였기에 할아버지는 가문의 대가 끊어질까 손자를 기다렸던 차에 내가 태어나자 장손인 나를 애지중지했다. 할아버지는 나를 대학까지 마치겠지만 누나들에 대해서는 국민학교만 마치게 한 후 집안에서 가정교육만 받게 했다. 우리 동네는 60여호가 산골짜기를 따라 살던 진성이 씨 집성촌이었다. 성명 대신 태코로 호칭했다. 태코 뒤에는 땡땡 형님, 땡땡 아재로 통하는 진성이 씨 일가 동네였다. 우리 할배에게는 명계 할배 등 학렬에 따라 호칭했다. 농지 면적은 각각 달라 많은 집은 수천 평, 적은 집은 수백 평씩 농사를 지어왔다. 우리 동네는 안동읍 장터까지 10km 되는 길이었지만 장날이면 땔감을 가지고 가서 팔아야 했다. 몰락한 양반 동네였다. 상품을 사고 파는 사회와는 완전히 소외된 곳이었다. 진성이 씨 집성촌인 우리 동네는 당시 일제 말기에도 양반촌이라는 특혜를 받아 유리했지만 이웃의 상민촌의 사람은 일제가 수탈하고 억압해 우리 동네보다 더 열악했다. 노인들은 신학문인 일제의 교육을 하지 말고 전통 한학을 배우라고 권유할 정도로 일제의 산업 문명을 등한시했다. 외부 세계와의 교류는 없어 영남 양반끼리 옛 풍습만 존속시켰다. 나의 아버지 이경운도 이런 환경 속에서 1912년 출생하여 한학으로 시절을 보내다가 당시 영남 한학의 거두였던 봉화군 닥실 유곡의 최산장 권상규의 문화상이 되었으나 사서삼경에 능통하여 영남에서 두 사람만 뽑는 경성 서울의 명륜학원 성균관대학 장학생으로 1936년 입학한다. 아버지는 여기서 비로소 신문명을 접한다. 당시 한문학, 홍문학을 강의하시던 김태준 선생에게 배웠는데 반편증법적 유물론을 터득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에 눈뜬다. 아버지는 당시 유행하던 막스 레닌주의에 심취하여 이웃집에 살고 있던 4년 후배의 조카 이용준을 신문명으로 유인한다. 그 아버지는 해방을 맞이하여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자 고향 안동에 피난하여 살던 중 서울에서의 활동을 구실로 1951년 체포되었다. 국가보안법 및 비상사태 하에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 위반이었다. 할아버지는 아들이 형무소에 갇혀 생사가 위급하자 농지를 팔아 검사에게 바쳐 집행유예로 석방시킨다. 그 아버지는 대구 경북고 등지에서 국어 한문 고전을 가르치는 생활을 하다가 1972년 내가 간첩 혐의로 체포되자 강제 퇴직된다. 나의 간첩 사건으로 우리 집은 망했다. 아버지는 가족 생계를 위해 건강식품 가게를 대구에서 운영했다. 1983년 대구 미문화원 사건이 발생했지만 사건이 미공에 빠지자 공안기구는 대구 양심적 지식인을 잡아 가두었는데 70이 넘은 나의 아버지까지 또 잡혀 들어가 방공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7개월간 복역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렇게 내 고향 도로는 진성이 씨 집성촌으로 대대로 이어온 몰락한 양반촌으로 가난을 숙명으로 여겼다.
이때 우리 집 앞에 살던 친척 이용극 형제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떠서 국민학교를 졸업하자 사고 무친의 일본 동경으로 건너 고학으로 와세다 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했다. 이용욱은 해방 후 조총련 중앙정치학원 교수로 재직했고 동생 이용극도 일본 조총련 조선대학 교원으로 재직했다. 1967년 나는 중국 원나라 4대 화가 중 한 사람인 왕몽산수화를 처분하러 일본을 갔는데 이들 영재가 그 그림을 판매하는 데 도와줬다. 1972년 내가 유위하 사건으로 잡혀가자 정보기관은 내가 마치 조총련의 지령을 받고 잡힌 것처럼 날조하여 내 판결문에도 위 두 형제의 이름을 등재했다. 나는 여기서 이용준 씨와 관련된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에 얽힌 일화를 털어놓겠다. 이용준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버지의 추천으로 김태준 선생에 의해 명륜학원에 입학한 후 아버지와 함께 김태준 선생의 애제자가 되었다. 김태준 선생은 당시 경성제국대학과 명륜학원에서 조선한문학사와 조선문학사를 강의했고 해방 후에는 경성대학 초대 총장으로 선출된 학자였다. 미군정은 김태준 총장을 눈엣가시로 여겨 국대안, 서울대학, 국립대학 안 파동을 야기시켜 축출해버린다. 그는 조선의 천재학자인데 시대를 잘못 만나 재능을 발휘 못한 것이다. 김태준 교수는 제자 이용준의 재능을 보고 진보사상을 교육하여 사상적으로는 물론 사제지간으로 결합되었다. 이때 이용준은 스승에게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을 입수 소장하게 된 경위를 털어놓았다. 이용준의 처가는 광산김씨 종택이었는데 그가 처가 서고를 뒤지다 보니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이 보였던 것이다. 그는 장인에게 이 책을 보고 싶으니 가져가 볼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청했다. 이에 장인이 허락해서 본가 두루에 보관해 두고 정독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김태준 선생은 자기가 조선문학을 강의하고 한글을 연구하고 있지만 한글이 어떤 원리로 창제되었는지 알지 못해 애를 때우던 차에 애제자가 그 책을 갖고 있다니 확인하고 싶었다. 안동두루 이용준 본가에 붙인 이 한글은 경유정 종손의 사촌 동생으로서 슬하에 이용규, 이용훈, 이용준 3남을 두고 있었다. 이에 김태준 선생은 이용준과 저희 아버지와 함께 안동 본가에 가서 그 책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 한다. 당시 김태준 선생은 일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 조선의 진보적 활동가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성콤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제 탄압으로 재정적으로 힘들게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세 사람은 해방운동의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보물을 처분하기로 하고 김태준 선생에게 처분을 위임했다. 김태준 선생은 이 보물이 일제 수중에 넘어가지 않고 보물로서 보존되려면 친구인 전형필 선생이 소장해야 된다고 보았다. 전형필 선생은 우리나라 굴통범을 수집하고 있었는데 이 책이 안동에 비장되어 있다는 사실과 민족해방운동의 자금 마련을 위해 이 책을 팔려는 사실을 듣게 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전영필은 김태준 선생의 감정 결과만 믿고 현품을 본 후 1만 원을 책값으로 지불한다. 감정해준 김태준에게도 1천 원을 지불했다. 사실 김태준 선생과 이용준 아버지 세 사람은 이 책을 1천 원을 받고 처분하기로 합의하여 이 책을 복원해 오던 금구당 김홍수 장인에게도 1천 원에 처분하기로 동의를 받았다 한다.
그러나 전영필 선생은 호가의 10배인 1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했고 김태준 선생에게도 별도로 1천 원을 준 것이다. 당시 돈 11,000원이라면 서울 장안의 기와집 10채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한다. 관계 당사자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었음에도 한 푼도 사사로이 쓰지 않고 전액 경성콩 그룹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용주는 해방을 맞이하여 꿈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믿었는데 미군정이 일제 대신 38선 이남의 나라를 차지했다. 이에 저항하다가 조선 정판사 사건의 조작으로 수배를 당하게 되자 이용주는 서울을 버리고 38선을 넘어 북조선 신의지로 피신했다. 그는 6.25 때 고향으로 이따금 소식을 전했는데 전쟁 후 인민군을 따라 후퇴한 조카 이재봉, 이재규, 종질러, 재성이 함께 지낸다는 풍문은 들었으나 소식이 단절돼 있다. 김태준 선생의 후학 양성에 대한 열정은 강했다. 나의 아버지 이경훈을 국어 한문 고전을 가르치는 교사로 만들어 주었다. 이용준의 중형 이용훈도 국문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키워준 천재학자이면서도 시대가 낳은 혁명가였다. 그리고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간송전연필에 의해 세상이 밝혀져 국보로 지정되었고 조선글 창제의 원리와 과정을 알려주어 조선글의 우수성이 밝혀지게 되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창작될 당시에는 우리말을 한글이라 하지 않았고 언문이라 했지만 고종이 조선의 국고를 대한제국이라 계칭하고 황제라 칭함에 따라 우리말학자 주시경과 변절한 최남선이 처음으로 조선글을 한글이라 하게 되었다. 나는 이런 집안 속에서 6살부터 천자문을 배우고 동몽선습까지 마친 후 8살에 와룡국민학교에 시험을 치른 후 합격하여 입학했다. 일제 때는 의무교육이란 제도가 없어 국민학교부터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입학했기에 같은 학년생일지라도 나이차가 있었다. 우리 학교는 집으로부터 6km 거리에 있는 와룡면 소재지가 있었는데 오솔길로 된 고개를 2개 넘어야 신장로에 도착했다. 신장로에서부터는 각 동네 학생들이 집결하여 학교 정문까지 2km를 6학년 학생의 인솔라에 정렬하여 일본 군가를 부르며 행진하여 등교해야 했다. 창씨 계명을 강요당하여 내 이름은 아오키 우에루였다. 아침 조회 때마다 황국신민의 맹세를 합창했다. 일제는 영미 귀축의 비행기 공습에 대비해 매일 방공훈련을 시켰다. 이런 학교 생활이라면 아무도 학교에 가려고 하지 않겠지만 당시에 나는 신문명은 이런 거구나 하고 받아들였다. 일제 말기에는 단말마적 최후바라케 시기라 일본 군사가 칼을 짜고 동네에 나타나 공포감을 자아냈다. 당시 일제의 수탈이 심하여 우리 집은 먹을 양식을 뒤주에 넣어놓고 먹을 수 없어서 뒷산골 한 숲속에 숨겨놓고 3일마다 밤에 몰래 가져와 먹곤 했다. 일제해방과 인민위원회 참혹한 생활로 연명하던 1945년 여름방학 기간인 8월 18일 동네 어른들은 천방에 나와 증과 북을 치며 춤을 추었다. 몇몇 집에서는 집에서 담근 밀주를 갖다 주며 잔치처럼 흥겨워했다. 나는 학교에서 일본 황군은 천하무적이라 배웠는데 하루아침에 영미에게 졌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됐다. 일제 식민지 세상이 오래 지속될 고정불변의 세상인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일제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다른 세상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본 천황폐하를 이길 수 있는 더 센 천황폐하라면 힘없는 우리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아니면 유신 임금처럼 선정을 베풀어 우리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해 주지는 않을까?
알 수 없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바깥 세상과는 교류가 없어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는 것도 8월 18일에나 알 정도였다. 얼마 지나지 않은 9월 어느 날 우리 소학생들은 학교에 오라는 통지를 받고 갔다. 깨돌이찬 일본 선생은 모두 사라지고 까네모도 조선 선생이 이름만 김봉학 선생이라 바꾸어 우리들을 마주했다. 우리 동네 어른들은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일제 천황 폐하처럼 압제를 받지 않고 우리 어른들이 직접 우리 주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일본 제국 시대 때 득세하던 친일 분자를 잡아가두고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고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지서에는 순사들이 총을 메고 다시 오게 되었고 이웃 동네 건청, 건국청년단 사람들은 몽둥이를 들고 함께 우리 동네에 찾아와 인민위원회 일을 했던 어른들을 두들겨 패고 갔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겁에 질렸다. 여운형 선생이 조직했던 인민위원회가 두매산골 우리 동네까지 결성되어 인민위원회까지 장악했는데 해산 명령을 받고 하루아침에 해산당한 것이다. 더구나 좌익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그 부모 형제는 물론 단순 동조했던 사람들은 건청의 구타 대상이 되었다. 어떨 때는 동네 누구누구가 지서에 호출당해 구타당하고 돌아와 상처를 입고 농사일을 할 수 없다 했다.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어 한순간은 모두 좋아했는데 이제는 인민위원회란 말조차 꺼내면 잡아가는 세상이 되었다.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지서 순사들은 일제 때 득세하고 부역했던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 인민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두들겨 팼던 것이다. 그래서 동네 어른들은 낮에는 산에 들어가 피신해야 했고 밤에야 집에 돌아와 집안일을 했다. 농사철이면 이른 새벽에 농사일을 하고 산에 들어가야 하는 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이처럼 산 사람들은 밤에는 동네 정자에 모여 회의도 하곤 했으며 이웃 건청 사람 집을 습격하여 패주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나의 외사촌 형님이 1호가 우리 집에 와 숨어 살면서 골방에 등사기를 설치하여 놓고 무언가 등사하여 매일 어떤 사람이 밤마다 이 등사물 뭉치를 갖고 나가곤 했다. 우리 집은 당시 어린이라고는 이농증이 심한 할아버지와 어머니밖에 없었으므로 경찰 등 우익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2로 외사촌 형님이 숨어서 등사일을 했다. 그 후 외사촌 형님은 철도 경찰에 들어가 종사하다 잡혀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 중에 6.25 전쟁이 발발했고 인민군이 형무소를 개방하여 출소한 후 생사를 모르고 있다. 소문에 의하면 이북으로 후퇴 공안 일을 하고 있고 북에서 결혼도 하여 아이까지 있다는 말은 들었으나 모르겠다. 이곳 남한에서는 남편 이로를 기다리며 하나밖에 없는 아이 이동주를 키우면서 수절한 외사촌 형수 권희섭이 남편을 기다리다 돌아가신 사연도 남아있다. 당시 나는 무사한 광경을 목격했다. 나는 동네 아이들 동급생 4명과 함께 학교에 가고 있는데 지서 앞에 다다를 즈음 앞에서 트럭 한 대가 어른 5명을 태우고 지서 앞으로 오고 있었다. 트럭이 지서 앞에 이르자 지서를 향해 총을 쏘고 연막탄을 터뜨리며 돌진하여 지서는 화염이 퍼졌다. 우리 학교에서도 비상종을 쳐서 우리는 학교 정문으로 갈 여유도 없었고 학교 측백나무 울타리틈으로 기어들어가 교실에 당도하니 선생님은 엎드리라고 했다. 연막탄 타는 냄새 때문에 힘들었다. 선 사람들은 지서를 습격하여 불태우고 난 후 그들의 행방을 감추기 위해
연막탄을 피워 온 동네가 연기로 자욱하여 앞이 안 보일 정도였다. 서너 시간 후 안동에서 국방군이 트럭 세대에 나누어 타고 요란하게 진입했으나 산 사람들은 사라졌다. 이렇게 일본 제국주의 시대부터 존속했던 와룡면 경찰서는 불타버렸고 각 동네 주민들의 부역으로 시설을 새로 짓게 되었다. 이후 치안은 안정되지 않고 더욱 혼란해지자 국방군 22연대 중 일부가 아예 와룡국민학교에 주둔하게 되었지만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22연대는 우리 학교만 불태워 우리들은 가교사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니 낮에는 우익세상, 밤에는 좌익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동네 주민들의 고초가 심했다. 뒤줄을 뒤져가며 공출을 강요하는 작태도 일제 때와 같았다. 산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지 않나 감시하는 모습도 일제 순사와 같았다. 다른 점은 일제 때는 순사가 제복을 입고 일본들을 차고 행사했고 지금은 평상복을 입은 권총 사람들이 방망이를 차고 와 조사하면서 술상 차려라 하는 것뿐이었다. 따라서 농사 짓는 순박한 농민들은 낮세상과 밤세상을 달리 살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낮 10시경 경찰이 나타나 앞잡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날 밤 산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않았는지 추궁했다. 따라서 농민들은 경찰을 만나는 것도 무서워하여 해가 지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미국 군정청의 통치는 일본 총독부의 통치와 다름이 없었다. 해방의 기쁨을 옛일로 돌려버렸다. 이들은 좌익 우익으로 편을 갈라 서로 불신을 조장하여 단란했던 동네 사람들을 갈라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1948년 여름밤에 동네 어른들이 와서 할아버지, 어머니에게 투표를 하라면서 투표용지를 갖고 왔다. 당시 미 군정청은 남한만이라도 장악하기 위해 그해 5월 10일 단독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를 강요했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남북 분단을 초래하는 단독 선거는 거부하여 구장이 대신하여 대리 투표를 했는데 관에서 요구하는 김익기란 사람의 투표를 주었다. 당시 투표는 비밀 투표가 아니었다. 3인조, 9인조 투표가 횡행하던 시절이라 우리 동네에서는 3인조, 9인조를 만들어 투표하고 나서 막걸리를 얻어먹지 않고 아예 구장에게 투표를 맡겨버렸다. 따라서 우리 동네 어른들과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재헌 국회의원 선거는 구경도 못하고 그 밤에 몰래 갖고 온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투표에 접하다 보니 난생 처음 투표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쯤 서울에 계셨던 아버지는 할아버지께 문안 인사차 몰래 내려오셨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께 문안 편지를 드렸지만 해방 후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자주 문안 드리지 못한 불효자식을 용서해달라고 말하면서 경성 소식을 전했다. 소련군이 히틀러의 독일을 패망시킨 후 대일선전 보고를 하고 일본의 관통군을 하루아침에 격파하고 조선반도로 남하하자 오키나와 전투와 보르네오 등지에서 일본 해군의 저항에 부닥쳐 다급해진 미군은 소련 전체를 소련군이 해방시켜버린다면 미국은 아시아 대륙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미군은 소련군의 38도선에서 멈출 것과 북위 38도선 이남은 미군이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게 해달라고 제안하여 소련이 승낙하여 38선을 경계로 미소 양군이 분점하게 되었다 한다. 소련의 붉은 군대는 전 조선의 일본 군대를 항복시켜 해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에 양보한 이유는 일본 본토를 독일처럼 연합국이 분할 점령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양보했다는데 미국 원자탄의 위력으로 결국 일본과 강화 조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일본이 지배하던 북방 4개 섬을 반환받는 데 그쳤다고 한다. 미군은 9월 초순이 되어서야 일본군을 제압하고
산팔도선 이남에 진출하면서 메가드포고령 이후 조선 인민에게 고함을 발령하여 북이 산팔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고 점령군으로 진주하여 모든 사람은 나의 권한하에 바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군정을 실시할 것을 선포했다. 여운형의 건주는 물론 김구의 대한민국 정부까지 불인정하고 한국인의 자주적 통치활동을 부정했다고 한다. 반면에 산팔도선 이북에 진주한 소련군사령부는 일제의 식민지 포갑에서 조선인민을 해방하기 위해 진출했다면서 해방군으로 진주하여 행정권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 위임했다고 한다. 남조선에서는 미 군정청이 행정권을 행사한 반면 북조선에서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미군 정청이 행사한 행정권을 갖고 도지개혁법, 남녀평등권법을 제정했다 한다. 이렇게 미소 양국군은 산팔도선 이남 이북에서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갖고 진주했지만 조선인들은 이를 간파하지 못하고 일제가 패망하자 우리 조선은 해방된 줄 알았던 것이다.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건설하고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려 했던 진보 세력은 미 군정청의 탄압을 받게 되었다는데 대표적 희생자가 바로 아버지가 존경하던 스승 김태준 선생이었다 한다. 김태준 선생은 일제시 경성콩 그룹이 탄로되어 옥고를 치르고 병보석으로 추록하여 중국으로 탈출하여 무정장군의 조선의용군과 해우했으나 조선이 해방되자 귀국하여 경성대학 초대 총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미 군정청의 식민지 교육 정책에 반대하여 미 군정청은 김태준 총장 같은 깊이 인물이 총장이 되지 못하도록 서울 종합대학안을 발표하여 대학의 인사재정권을 틀어쥐고 김태준을 축출했는데 이에 반대한 지식인 투쟁을 바로 국대안 반대 투쟁이라 했다. 이 투쟁을 미군 정책은 억눌러 마침내 김태준을 축출하고 미군 대위가 총장으로 부임하여 서울대학을 미군 정청의 식민지 교육 정책에 순응하는 어용 지식인을 양성하는 대학으로 만들었다. 국대안 반대 투쟁에 참가한 많은 지식인들은 학문적 자유를 찾아 월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대표적 인사로 임꺽정의 저자 홍명희 선생 가족, 오늘날의 인권 변호사 역할을 했던 허헌 변호사와 그 딸 허정숙 여사, 저명한 경제학자 백남훈 선생, 김태준 총장의 부인 박진홍 여사, 조선의 핵물리학의 아버지 도상록 박사, 비난론을 발명하여 레닌상 받은 리성기 박사 등 일제 해방 후 경성에 있던 학자들이 월북했다. 당시 북조선에는 일본인 과학기술자들이 철수하여 북조선의 공장들을 가동할 능력이 없었는데 이들 100여 명의 월북 지식인들과 과학자들이 몰려들어 북조선 공장들을 가동시켰다 한다. 이렇게 산팔도선 이남의 점령군으로 진출한 미군은 군정청을 설립하여 군정을 실시하면서 동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생활 양식을 전파하며 미국식 식민지 체제로 개편했다. 하지만 이에 호응하는 세력은 이승만과 친일파뿐이었다 한다. 왜냐하면 일제에 기생하던 친일파들은 일제의 패망으로 타도 대상이 되어 전전긍긍하던 차에 미군 정청이 일제 총독부 시대에 종사하던 자들은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정상적 기능과 의무를 수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하라는 명령에 의거 친일파들을 온존시키겠다 하므로 친일 세력은 미군 정청의 비호 세력이 된 것이다. 자, 전쟁과 피난민, 이런 혼란 와중에도 시간은 흘러 1950년 여름 전쟁이 일어났다.
나는 전해인 1949년에 담임으로부터 38선에 있는 송악산 전투에서 국군 돌격대 10명의 용사가 6탄으로 송악산 고지를 점령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6탄 10명의 용사를 기리는 노래까지 배웠다. 또 당시 38선 근처에 크고 작은 전투가 다반사로 발생했기 때문에 나는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처음 만난 인민군. 동네 사람들은 오솔길 및 개천가에 수양버들 아래에서 피난할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갑자기 수십 명의 군인들이 길 위를 지나갔다. 이 길은 남쪽 안동읍을 향한 길이 아니고 동쪽 이안 쪽을 향한 길이었다. 10여 분 후에는 모자와 등에 나뭇가지를 뒤집어 쓴 수많은 군인들이 다시 이 오솔길을 지나갔다. 바로 앞에 군인들이 지나갔는가? 라고 물어서 나는 국군인 줄 알고 방금 지나갔다고 했다. 그러자 그들은 이곳에서는 전투가 없으니 여기 개울가에서 고생하지 말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국군이냐고 물었다. 그 중 한 사람은 우리는 국방군이 아니고 너 같은 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방시키러 온 인민군이다. 여기는 전투가 없으니 집으로 가라 라고 대답했다. 나는 산 사람들은 많이 보았지만 인민군이 예상외로 빨리 우리 동네까지 왔다는 사실에 놀랐다. 어젯밤까지만 하더라도 멀리서 대포 소리가 울렸을 뿐인데 교전 총소리 한 번 없이 인민군이 바로 눈앞에 나타난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인민군이 맞다라고 동네 어른들은 말했다. 이렇게 된 바에야 모두 피난 보쯤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여서 우리도 흐트러 놓은 짐들을 다시 쌌다. 큰 짐은 소잔 등에 싣고 할아버지를 제외하고 어머니 누나들은 각자 자기 짐을 머리에 이고 나는 등에 짐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며 산을 보았다. 산이 민둥산이었다가 숲으로 뒤덮였다. 자세히 보니 숲이 움직이는 듯 위장한 인민군이 온 산을 덮고 있었다. 우리는 집에 와서 먹고 있었는데 몇 사람의 인민군이 집에 와서 밥을 좀 하게 해달라고 청하여 어머니는 무서워 쌀을 얼마나 드려야 되냐고 물었다. 그러자 쌀은 가지고 왔으니 밥을 할 손만 빌려달라는 것이다. 쌀을 주면 밥을 해주겠다고 엄마가 말하자 그 인민군이 꺼내준 것은 좁쌀이었다. 어머니가 좁쌀을 씻어 큰 솥에 밥을 하는 동안 그 인민군은 마당을 빗자루로 쓸고 있었다. 어머님이 밥을 해주는데 젊은 우리가 우두커니 놀고만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라고 말했다. 처음 보았을 때는 흉악하고 포악한 인민군이라는 생각으로 공포에 떨었으나 어머니와 나는 대화와 행동을 보니 머슴 출신 같았다. 아저씨는 인민군의 머슴이 있겨? 그는 말했다. 나는 인민군 머슴이 아니라 인민의 머슴이다. 우리는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한단다. 하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지금까지 보아온 국군의 투구 쓰고 위험 있는 자태와 달리 머슴처럼 집안일을 스스럼 없이 해주는 인민군에게 친밀감을 느꼈다. 그때 나는 국군과 인민군의 판별법을 알았다. 국군은 철물을 썼지만 인민군은 무명보자의 위장나뭇가지를 꽂기 위한 그물망이 있고 등 뒤에도 그물망이 있다는 것이다. 또 인민군은 우리 농촌 사람들과 거동이 비슷한 촌사람 같아 이웃사촌처럼 느껴졌다. 7. 중고등학교 시절 이런 전쟁 와중에서도 시간은 흘러 난 1951년 9월 중학 입시를 위해 국가고시야에 응시했다. 경북 북부 지역의 명문이던 안동사범 병설중학에 입학했다. 입학은 했으나 공부할 교실은 미군의 폭격을 맞아 없어졌다.
교실이 없으니 우리 학생들이 미국 폭격으로 무너진 벽돌을 가교사 짓는 곳까지 날라주었다. 나는 무너진 벽돌 더미에서 부상당했던 인민군형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나 싶어 더듬어 보기도 했다. 함께 이곳에서 소년단 연수를 했던 다른 동무들은 학교에서 눈에 띄지 않았기에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 소년단 경력을 감출 수 있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어느 인민군 부상병의 흔적도 있지 않아 안도의 숨을 쉬었다. 몇 개월 전에 내가 경험한 바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안타까운 사연을 학생들이 알 리 없었다. 안동사범학교 교실이 왜 미군 폭격을 맞아 부서졌는지도 아이들은 몰랐다. 나는 선망하던 중학교 모자를 쓰게 되긴 했지만 1학년 때는 미군정 시대에 9월 학년제가 3월 학년제로 변경되어 1학기만 마치고 2학년이 되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하역에서 이런 것들을 보았다. 평상복을 입은 국군 장병자들을 태운 화차들이 이하역을 지날 때 갑자기 기관차가 정차하더니 인솔군인이 카빈총을 들고 내리자마자 이하역 출장소 경찰이 있는 곳으로 가 경찰을 팼다. 그리고 경찰을 끌고 기차에 태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복 입은 징병자들이 역에 있는 경찰을 보고 욕을 하니 끌려간 경찰이 화차를 향해 카빈총을 겨누었는데 인솔군인이 기관차에서 이를 목격하고 경찰을 팬 것이다. 당시 경찰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동네 어른들을 인민군에게 부역했다고 총살시켜 원한을 품고 있었다. 또 학생들이 철길로 다닌다고 공포탄을 쏘면서 팼다. 당시 경찰은 어디서나 똑같이 민중을 탄압했다. 당시 경찰과 군인 간에는 이런 갈등이 있었다. 참극 속에서도 완고한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만을 부르짖어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그러나 미국의 비호를 받고 있기에 어느 누구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1952년 미국 대통령이 트루만에서 공화당의 아이젠하워로 교체되었다. 미국도 많은 피해를 입어 드디어 1953년 정전을 하게 되었다. 전쟁이 치열하던 1951년 여름 서울에 계셨던 아버지가 나타났다. 할아버지를 비롯한 집안 식구들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 기뻐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뿐이었다. 들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들이닥친 안동경찰서 형사들에게 잡혔다. 그냥 잠깐 조사할 일이 있다고 말하며 잡아갔다. 어머니는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아버지가 서울에서 인민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잡혀간 것을 알았다. 비상사태 시국의 긴급조치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힌 것이다. 당신은 경찰이 직결 총살하던 시국이다. 할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총살당할까봐 논마지기 1000평을 팔아 청탁함으로써 1년 동안 안동 형무소에 살면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아버지는 남루한 푸른 죄수복을 입고 그런 용수를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면회를 해보니 아버지는 고깔 모자도 안 쓰고 조선 옷을 입고 있었다. 아버지는 미결이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다. 직결 총살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계신 것을 보고 청탁의 효험을 느꼈다. 재판 결과 아버지는 풀렸는데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 나는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좋기만 했다. 그러나 이미 많은 고문을 당했다. 서울에서의 행적을 고백하라고 고문하며 폭행했으나 아버지는 결백을 굽히지 않았다. 형사들은 아버지가 좌익 활동을 했으리라는 소문만 믿고 고문을 가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의성의 점곡중학교 교장이었던 친구 류시벽 선생의 도움으로 점곡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1972년에 나의 활동 사건이 계류가 되어 교편 생활을 그만둔다. 1954년 내가 안동고등학교에 입학하니 안동사범 병설중학대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중학교 때는 조회마다 학도 호국단 노래를 불렀는데 고등학교에 가니 아예 군복을 지급받고 교련을 훈련받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정전은 되었지만 공비가 출몰하니 북진 통일을 위해서는 어린 고등학생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1954년 바깥이 어수선하여 보니 동네 앞길에 수많은 군인이 지나가고 있었다. 새벽까지 행렬이 이어졌다. 총소리 한 번 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군인 줄 알았는데 인민군이었다. 우리 집 옆 정자에는 청당 경찰서가 있었는데 어떻게 총소리 한 번 없이 지나가는지 의아했다. 날이 밝아 마지막 대열이 지날 때 멀리 철도 위에는 청당 경찰이 지나가는 인민군 대열을 볼 뿐 총 한 방 쏘지 않았다. 인민군 대열은 학가산 쪽에서 청량산을 향해 이동한 것 같았다. 워낙 많은 병력이라 교전 자체를 피하는 것 같았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퇴려고 막힌 인민군대가 정전이 되어 태백산맥 줄기를 타고 후퇴하는 것 같았다. 인민군은 동네에서 양식을 달라거나 하지 않고 말없이 동네를 빠져나갔다. 국군들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양측은 피차의 존재를 파악했음에도 교전을 꺼렸다. 인민군 척후병들은 청당 경찰이 주둔했던 정자와 동네 민가 주위를 훑어보고 지나갔을 뿐이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교련 시간이 사라졌다. 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에 집중했지만 공부할 환경은 열악했다. 8. 대학 시절. 나는 대학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서울 구경을 했다. 지게꾼들이 모여들어 짐을 지고 가겠다고 아우성을 쳤다. 창녀들이 호객을 하고 버스에는 남자 차장이 소리를 질렀다. 나를 사로잡은 분은 형법 강론을 강의하던 이건호 선생이다. 나는 그를 사사했다. 그는 현대과학의 발달로 유물론과 관념론의 논쟁에서 유물론이 승리했다는 것을 말했다. 막스의 자본론 출현으로 유물 변증법이 사물과 현상 발전의 법칙이라는 진리를 해명했다고 했다. 인류 역사는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해 나간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선생님의 가르침만으로 낭만적 공산주의를 동경했을 뿐 나의 세계관으로 확립할 수는 없었다. 4.19 봉기. 마산 사건이 백일화에 드러나자 서울 주요 대학 학생회에서는 4월 21일에 데모하기로 한다. 그러나 고려대에서는 정보 경찰의 눈길이 심해서 21일까지 비밀 보장이 우려되어 4월 18일에 신입생 환영회를 하고 바로 시위를 결행했다. 당시 고려대 학생회는 이철승의 영향을 많이 받아 보수적인 지도부였다. 경찰은 동아일보와 함께 고려대를 야당 성향으로 분류했다. 학생회는 신입생 환영회를 구실로 학생들을 집결시켜 환영회를 마친 직후 3,000여 명의 학생들이 데모를 시작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학생들이 규탄 구호를 외칠 때 유진호 총장이 나타나 학교로 돌아가자고 했다. 유진호 총장은 지식인들의 속성을 드러낸 전형적 인물이다. 중일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그는 사회정의를 위한 사회주의자였지만 일제 탄압이 극심해지자 친일로 전향했다. 해방 후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때 그는 단독 정부 반대 노선에 동참하기도 했다. 미군 정청의 단독 정부 수립이 확실해지자 그는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내각 책임제
헌법 초안을 주도했다. 이승만 독재 때는 김성수 계열과 동조하며 고려대 총장으로 행세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그의 설득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의 탄압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학생들은 응했다. 이리하여 고려대 학생들은 교정으로 돌아갔는데 종로 4가에서 동대문 시장 깡패들이 나타나 학생들을 공격해서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동대문 시장 깡패 임화수의 반공 청년단이 공격했는데 그들은 학생 시위대열의 후미를 공격했다. 나는 시위대의 앞줄에 있었기 때문에 깡패들의 공격 자체를 몰랐다. 돌아와 보니 후미의 저학년 학생 대열이 없어져 알고 보니 동대문 시장 깡패 이정재 임화수 일당들에게 당했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후미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천일백화점 앞으로 갔으나 이미 싸움은 끝났다. 이 소식이 서울시내 대학과 고등학교에 알려지자 4월 19일 서울의 전 대학과 고교생이 데모에 가담했다. 우리 고려대는 늦은 정오경에 국회의사당에 도달해 보니 이미 거기에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고려대 학생 동료들은 경무대로 가자고 하여 광화문 쪽으로 진출하였다. 그러자 군중이 구름대처럼 모여 있었다. 전날처럼 스크럼을 짜고 돌진할 수 없어 개별적으로 나아갔다. 경무대 쪽에서는 총소리가 들려오더니 피 묻은 학생들이 보였다. 효자동 전차 종점을 바라보니 그쪽에서도 학생들은 나오고 있었는데 총소리가 또 들렸다. 분노한 학생들은 함께 행동했다. 자유당 2인자였던 이기붕 집으로 쳐들어가자고 하여 그의 집 앞에 당도했지만 문이 닫혀 있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이기붕, 박마리아 등 가족이 집 안에 있었다. 학생들은 대문 앞에서 자갈을 던졌다. 우리는 죽은 듯 있는 이기붕 식구들을 놀라게 한 후 세종로 내거리에 돌아왔다. 이미 중앙청 앞에는 총을 들고 있는 경찰이 우리 쪽을 향해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우리는 국제극장 뒤로 빠져나와서 시청 앞을 지나 내무부 청사 앞에서 돌을 던지며 최인규 장관이 부정선거 원흉이라고 규탄했다. 이렇게 내무부 청사가 학생들의 돌멩이 세례를 당하여 유리창이 파손됐지만 어떤 직원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다. 세종로 쪽에서 발포하던 경찰이 시청 앞까지 진출하면서 발포했다. 내무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기에 우리들은 총탄을 피해 서울운동장 쪽으로 후퇴하면서 을지로 육가 파출소를 습격하여 방어했다. 오후 2시경 계엄령 선포와 함께 경찰은 거리에 쏟아져 나온 시민들을 향해 총탄을 퍼부었다. 시위 군중이 피를 흘리자 시위 대열은 분산됐다. 계엄령이 선포되었다지만 피를 본 학생들은 시내 도로변의 파출소를 때려 부수고 방어했다. 계엄군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무대, 경비경찰력과 남대문에 있던 시경 경찰의 병력만으로 방어를 할 뿐 서울의 다른 지역은 시위 군중의 해방 지역이었다. 시위 군중들은 화물 트럭 등을 타고 시민들에게 피 묻은 옷들을 흔들면서 악질 경찰들이 학생들을 쏴 죽였다고 울분을 토했다. 밤이 되자 광화문 쪽에서 더 큰 총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들은 고려대학 교정으로 들어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완전 무장을 한 계엄군이 들어와 해산을 요구했다. 해산하고 귀가한다면 귀갓길을 보장해 주겠다고 해서 해산했다. 나도 이렇게 집에 돌아오니 잠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다. 확인해보니 고려대 학생들 가운데는 사망자가 없었다. 고려대 학생들은 18일 시위 때 임화수의 동대문시장 깡패들의 공격을 받아 상처를 입었던 학생들을 수습하느라 19일 좀 늦게 시위에 가담하였다.
이미 경무대 앞을 차지한 학생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입게 되어 고려대는 기회주의자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4.19 학생 봉기로 계엄령이 선포되어 대학을 비롯한 시내 요소에 계엄군이 배치되었지만 25일 교수들의 데모로 이승만 정권은 대단원의 막이 내려진다. 지금까지 한국에 이승만을 앞세워 다방면에 걸쳐 힘을 발휘하던 미국이 이승만을 폐기한 것이다. 주한대사 메카나기는 25일 교수들 시위를 보고 이승만으로서는 민심을 수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승만은 반항 한번 못하고 하야 성명을 발표한다. 충격받은 이기붕 일가는 장남 이강석이 아버지 이기붕, 어머니 박마리아, 동생 이강욱을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다. 이강석은 당시 6살을 낳은 소위로서 이승만의 양자였는데 이로써 이승만의 시대는 종말을 고한다. 그러나 4.19 봉기로 미국은 이승만을 폐기했다. 미국은 6.25 전쟁에서 막대한 희생을 치른 후 휴전선을 경계로 휴전협정을 한 유일한 당사자로 5만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었다. 미국의 잉여 농산물 등의 원조 자금을 대충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한국 정부의 세임 예산의 절반 이상을 좌우했다. 10. 군입대로 피신. 나는 4.19 이후에 잠깐 동안의 분위기 속에서 정열을 불태우다가 5.16 쿠데타를 맞이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심경을 가눌 수 없었다. 8.15 이후 우리 동네에서는 인민위원회가 활발히 움직였다. 그러나 곧바로 미군정 탄압으로 인해 많은 희생을 겪은 체험이 연상되었다. 박정희들은 4.19 이후에 민족 자주 세력을 검거 탄압했다. 민족 일보를 비롯한 혁신계 정치인과 자주통일을 부르짖던 학생들이 투옥됐다. 이건호 교수도 투옥됐다. 학생운동을 했던 학우들이 잡혀갔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믿고 있었으나 잡혀간 학우들도 남보다 먼저 각성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것이다. 나는 피신을 위해 군대에 지원 입대하려 했으나 서울에선 받아주지 않았다. 안동에 가서 지원했으나 받아주지 않았다. 의성에 가서 지원했더니 받아주어서 돈산훈련소에 갔다. 군복을 입어보니 이가 너무 많았다. 얼마나 이가 많았는지 손으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일요일마다 이를 개천에 나가 털어냈다. 나의 중대는 의성 농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국졸이 절대 다수고 문맹자도 있었다. 중대장은 나에게 소대향도를 시켰다. 소대장은 소대 내무반으로 인솔하더니 군인 정신을 불어넣어 주었다. 엎드려 뻗쳐를 일어섰을 반복시켰다. 자세가 안 됐다면서 몽둥이로 두들겨 팼다. 당시 논산 훈련소에서는 군사 훈련이라기보단 훈련 흉내만 내고 있었다. 각계 전투 훈련 과정에서는 중대장에게 뇌물을 주었다. 그리하여 보리밭에서 모포 부대 여자들과 놀다가 오는 훈련병도 있었다. 나는 훈련소에서 훈련 아닌 훈련을 마치고 후반기 교육에 들어갔다. 문제가 발생했다. 대학 재학생이라는 학적 보유 증명서를 제출해야 단기 복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받지 못하고 입대했던 것이다. 학생운동을 했던 죄 때문에 구속만은 피했다고 자위하면서 3년간의 군복무를 각오해야 했다. 학적 보유자 군번을 받게 되면 전방 일선에 배치되어 온갖 사역에 시달리며 고생하면서 1년 6개월을 마친다. 그러나 일반 군번을 받게 되면 지시군으로 분류되어 3년간의 행정병으로 군복무를 하게 된다. 나는 대전 육군 병참학교를 수료했다. 서울
육관구 사령부 병참 참모부에 배속되어 근무하던 중 나 같은 경우가 많아 육군본부에서 학적 보유자 추가 신고 기간을 주었다. 나는 대학에서 학적 보유 증명을 발급받아 서울에서 1년 6개월의 군복무를 하게 됐다. 4학년에 복학하게 되었다. 10일 일본 여행. 대학 졸업 후 나는 군사정권의 눈을 피해 활동했다. 서울 제기동에서 유림야관이라는 것을 경영했다. 선친과 교분 좋은 대구에서 교직 생활을 함께한 김영기 선생님이 있었다. 그의 고향은 충남 금산이지만 대구 사범에서 교직 생활을 하던 중에 박정희를 제자로 만났다. 박정희가 5.16 쿠데타 이전에 김영기 선생을 찾아뵐 정도로 존경하던 선생이었다. 그 선생은 내가 4.19 때의 학생운동 경력 때문에 취직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직접 박정희에게 전화를 걸어 나의 취직을 부탁했다고 한다. 박정희는 즉석에서 중정에 취직시켜 주겠으니 이력서를 보내라 했다고 한다. 나는 중정에는 절대 취직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김영기 선생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나는 여관을 경영하게 된 것이다. 당시 박정희 일당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쿠데타에는 성공했지만 정치 기반이 없었다. 박정희는 정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그의 연고지였던 대구 경북 지방에서 인원을 동원하여 국가재건 최고회의 중앙정보부 등의 기관에 자기 사람을 심게 되었다. 이것이 TK를 보수로 만든 동기가 된다. 그 전까지 대구 경북은 조선의 모스크바로 불릴 정도로 진보적이었다. 1946년 10월 미군정이 반기를 들어 10월 민중봉기를 일으킨 지역이 그곳이다. 나는 여관을 경영하던 중에 아버님이 소장해왔던 중국 원나라 4대 화가 중 한 사람이었던 왕몽의 산수화를 일본에 처분하기로 작정하고 도일하여 공부도 하고 견문도 넓히려고 했다. 여권 발급이 되지 않았다. 나의 안동 사범 병설 중학 동창인 장기탁을 만났다. 그는 장영봉의 친척으로서 한국알루미늄에서 근무 중이었다. 당시 한국알루미늄 주식회사는 동양 면화 주식회사의 제조 설비를 차관으로 도입했다. 그래서 설비 운용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일본에 기술자를 파견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장기탁의 도움으로 기술자 일원이 되어 일본 입국을 하게 됐다. 이 학은 그의 친형 이병주가 남파 공작원이었으므로 중앙정보부 직원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직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학의 숙부가 자식이 없자 숙부집에 양자로 가게 됐기 때문이다. 이성학은 나의 부탁을 거절했다. 이유는 4.19 당시의 학생운동 경력 때문이라 했다. 나는 화가 났다. 당신은 형 이병주가 남파 공작원이었음에도 중앙정보부 직원으로 돼 있는데 나는 4.19 때 운동을 했다고 여권조차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했다. 그랬더니 이학은 누구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냐고 물었다. 외삼촌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더니 숙부에게 양자를 갖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사실을 모르는데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나는 여권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곡절을 겪고 나는 일본 땅에 발을 들여놓았다. 아는 사람이 없어 혼자 골동품을 가지고 서울에서 수집한 정보로 박물관 등을 방문했으나 살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고향 동네 일가인 이용극 형제의 도움을 받아 골동품을 처분하려 했다. 고향 친척이 왔다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일본에 와서 보니 이용욱은 조총련 중앙정치학원 교수였다. 이용극은 조선대학 교수여서 고향 친척과 단절하고 살아왔다.
그분들의 도움으로 나는 동경, 경도 등의 골동품상을 다니며 노력했다. 5만 불에 처분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조선대학은 일본 반동 정권의 탄압으로 대학은 설립했으나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신문 열독실에는 이북의 노동신문 등 언론 잡지들이 있었다. 나는 표지만 남녘 언론이고 내용은 가짜일 줄 알고 내용을 보니 그대로였다. 나는 서울에서 대학까지 생활을 해봤지만 이북이란 말만 꺼내도 경계를 받았는데 조선대학에서는 버젓이 이남의 출판물을 볼 수 있었다. 이남 출판물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학생들이 이남을 동경하면 어쩌려고 하는가 물었다. 이용국 선생이 말했다. 학생들이 남북의 사회를 그대로 보고 읽어 어떤 사회가 좋은지 판단하라고 교육시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올바른 교육이라 생각했다. 이런 교육 방법이야말로 과학적 교수법이다. 나는 서울에서 이북은 폭압과 강제노동만 있는 지옥이라는 교육을 받아왔는데 일본에 와서 보니 그것은 기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일본에서 귀국할 때 일제 흑백 텔레비전 등을 사가지고 왔다. 세상은 급히 변하고 발전했다. 이제는 이런 텔레비전은 찾을 수 없게 되었다. 12. 1970년대 초의 사회상 일본에서 오니 박정희 군사정권은 깡패 본성을 드러냈다. 사회는 불안해졌고 민심은 나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미일 등으로부터 차관을 갚기 위해서는 수출로 외화를 획득해서 상환을 해야 한다고 했다. 수출 제일주의를 내걸었다. 당시 노동자는 수출 역군이라는 미명하에 처참한 조건 속에서 희생되고 있었다. 일제 말기 징용에 끌려가 광산에서 착취를 받은 우리 선배 노동자들과 박정희 시대의 노동자들의 처지는 비슷했다. 박정희 정권은 저가 농산물 정책으로 농촌을 붕괴시켰다. 농촌을 도시빈민으로 만들었다. 값싼 노동력 시장의 공급 구조를 구조화하여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 1971년 국제질서의 변화로 말미암아 미중관계의 변화 징후가 있자 박정희는 남북 적십자 회담을 제안했다. 판문점에서 회담이 성사됐다. 북한 적십자 대표가 정전 후에 최초로 서울을 방문하여 회담했다. 청계천 등 서울의 판자촌을 철거하여 판자촌 주민들을 광주 대단지인 모란 근처 황무지에 버렸다. 지금은 그곳이 도시로 변해 있지만 당시에는 산골이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상황이었다. 나는 제기천변 판자촌에 살다 강제 이주당한 사람의 증언을 들었다. 이웃집 산모가 버린 탯줄을 가져와 삶아 먹어 허기를 면했다고 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 제도권에서 말하는 광주 대단지 방화 복동 사건이다.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과 광주 사건을 내가 기술하는 이유는 중정에서 일본을 다녀온 나를 연관시켜 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1971년 가을 수도 방위사령부 군인들이 고려대에 난입했다. 학생들이 농성 중이던 자유열람실을 뒤져 교련 반대를 한 학생들을 연행했다. 그리고 군부는 대학을 휴교시키고 공수부대 군인들을 주둔시켰다. 박정희 정권은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부족하여 위수령을 발동하고 대학을 휴교시킴으로써 학생들이 데모 못하게 했다. 천추에 씻지 못할 죄악을 범한 박정희를 아직도 사람들은 존경한다고 한다. 이들은 일제 군국주의 통치하에서 영달을 맛본 친일의 후예이거나 오해세주의자들이다.
이런 불행한 과정 속에서 자유열독실 내 학생들이 전태일 분신 사건을 등사하여 돌려본 사실이 발각되었다. 당국은 그 배우를 추궁했고 학생들에 비해서 내 이름이 거명되었다고 하여 나는 고문을 당했다. 나중에 지하신문이라는 이 등사 사건이 나와 관련 없다는 게 밝혀져 혐의를 벗었지만 하마터면 간첩이 될 뻔했다. 13. 체포 및 감옥살이. 이런 암울한 시대를 살아야 했던 나는 1972년 1월경 부산에 살고 있던 권양섭 선생으로부터 전가를 받았다. 아들 권낙기 문제로 상의할 일이 있으니 만나자 했다. 권양섭 선생은 나의 외사촌 형수와 남매간이다. 4.19 때 만났던 권영섭 선생과 형제간이기 때문에 사형관계였다. 권양섭 선생을 만나 안부를 물었을 때 기차에서 다리를 다친 아들 권낙기 때문에 걱정이 많다 했다. 나는 부산 권양섭 댁으로 갔다. 권양섭 선생은 급한 운송 관계로 출타 중이었다. 당시 권양섭 선생은 천일 화물 트레일러 기사였다. 급히 여수로 출발했다고 하여 나는 권 선생 댁에서 식구들과 아침을 먹었다. 낯선 아주머니가 권낙기에게 어떤 관계냐고 물었다. 고향 친척분이라 대답하여 나는 그런 줄로 믿었다. 나는 1시간 정도 권양섭 선생 댁에서 헤어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만 해도 사돈집 여성들과는 상면도 안 하는 게 양반 전통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고속버스로 서울로 갔다. 그런데 이 친척이라는 미상의 아주머니를 잠깐 만남으로 인해 나는 간첩의 누명을 쓰고 19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이 아주머니가 북에서 내려온 유위하 정치공작원이다. 나는 체포 당시 서울 경동시장 근처에서 여관업을 하고 있었다. 1972년 2월 종업원이 나를 깨우면서 손님이 왔으니 나오라 했다. 험상궂은 중년의 남자 2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자 처음 뵙겠다고 절을 했다. 나도 맞절을 했더니 내 이마에 권총을 겨누고 있었다. 따라오라 해서 잠옷바람으로 따라가니 지프차를 타게 했다. 눈이 수건으로 가려져 정신없이 도착한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치안본부 대공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치안국장은 정석모였는데 그 지방과의 악연도 기구하다. 그는 해방 후 좌우 갈등 시기에 터득한 고문수법으로 나를 고문했다. 사건을 날조했다. 간첩으로 조작하여 내 인생을 파멸시켰다. 정보 3개를 악명 높은 고문 공작의 온상지로 만들었다. 박정희 시절에 그는 공적을 평가받아 전두환 시절에 내무부 장관까지 갔다. 그의 장남 정진호는 별명이 혹금성으로 명성을 떨친 박채서와 아자 커뮤니케이션이란 프락치 회사를 경영하면서 북녘의 인기 배우 조명예와 남녘의 인기 배우 이효리를 엮어 삼성 애니콜 광고 선전에 이용했다. 나는 이미 조명예와 강서약수 광고 선전 계약한 이유다. 이로 인해 나의 대동무역과 삼성 간의 분쟁을 야기시켰다. 차남 정진석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미국 대북 특사 성김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막역했다. 그의 정치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탄압하고 있다. 아자 커뮤니케이션의 실질적 소유주였던 정진호와의 관계를 말하겠다. 나는 대동무역 대표로 북녘 강석 약수 공장에 투자하여 강서 약수를 판매하고 있었다. 그 시기 조명에는 북녘의 미녀 무용수로 남녘 행사에도 참가하여 인기가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강서 약수 판매에 광고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생각하고 조명회를 모델로 계약했다. 그런데 갑자기 현대 홈쇼핑에서 나를 불러들였다. 가보니 홈쇼핑 책임자가 말했다. 삼성 애니콜에서 조명회 이효리를 광고 모델로 계약했는데 현대에서 강서양수 광고 선전을 위해 조명회를 무단으로 이용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내가 먼저 북한 민경련과 계약되어 있으니 안심하라고 해도 상대가 삼성이니 불안하다고 했다. 나는 북한 민경련과 체결한 계약서 원본은 줄 수 없고 사본은 주겠으며 삼성에서 문제 삼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리고 남북경협의 공식 당사자로서 북측은 민경련인데 민경련 이외 단체나 개인은 공인 당사자가 아니니 공인될 수 없다고 했다. 누가 먼저 조명회를 모델로 계약했는지 계약 일자를 확인해 보라고 요청했다. 오히려 대동무역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삼성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대동무역이 먼저 계약했고 그랬던 것이 확인되었다. 삼성에서는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했다. 북한에서 이미 대동무역과 조명의 광고 모델 계약을 해놓고 왜 박채서와 이중으로 계약했는지 모르지만 추측해보면 박채서의 정체를 이미 알고 고의로 이중 계약을 했을 수도 있다. 나는 정성모 치안국장 시절 정보 3개에서 고문을 받고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하는 과정에서 정성모 국장이 나타나 회유 협박을 하기도 했었다. 그의 장남 정진호는 흑금성 박채서로 하여금 인기 여배우 조명회를 삼성 애니콜 모델로 계약시켜 삼성과 현대 간을 이간시켜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던 집안이다. 나는 이렇게 적산가옥 비슷한 곳에 연행이 되자마자 그들은 유희화를 알고 있지라고 물었다. 모른다고 했더니 그들은 그렇다면 알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몽둥이로 팼다. 그들은 나에게 오물을 닦아내라 하면서 어디서 구했는지 헌 팬티로 갈아입혔다. 이래도 모르겠나 하고 다그쳐서 설명해달라 했다. 그랬더니 그들은 널판을 가지고 와 그 위에 누우라고 했다. 그랬더니 내 몸을 묶고 칠성판을 아느냐고 하기에 들어봤는데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네가 누운 판때기가 칠성판이다. 사람이 죽으면 칠성판에 올려놓고 염을 하는데 너는 영광스럽게 가죽끈으로 염을 한다. 그들은 내 몸에 몇 군데를 끈으로 묶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칠성판으로 올라탔으니 이대로 죽으면 관에 넣어 묻으면 된다. 염라대왕이 유의하를 알게 해줄 것이다. 유언을 남겨라. 하면서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 나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고문하던 사람이 나의 얼굴을 덮은 수건 위로 물을 부었다. 눈을 떠보니 그들은 염라대왕이 아직 안 불러들였네. 염라대왕이 너를 보냈으니 너는 우리와 협조를 해야 돼. 어떻게 할래? 협조할 테니까 죽이지 말라고 애걸했다. 그랬더니 이제야 정신이 드는구나. 유의하를 알지? 그들은 1월 12일 부산 권양섭 집에 가서 만나지 않았느냐 하고 말했다. 안다고 대답했다.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권양섭 선생이 1월 말경 나에게 말하기를 1월 16일에 북으로 귀환한 공작원 선생은 평양에 무사히 안착했다는 전문을 받았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정보기관이 나도 모르는 그 공작원의 이름을 유의하로 알게 되었는가? 공작원, 유의하, 권양섭, 권낙기 이외에는 아무도 나의 행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금 정보기관이 고문을 할까? 그 공작원은 내 고향 농촌 안악내에 외양을 갖추고 있어서 걸릴 일이 없었을 텐데 또 평양에 안착했다는 전문까지 받았다니
귀환한 것은 확실한데 어떻게 된 일일까? 내가 왜 잡혀오게 되었는지 수수께끼는 풀지 못하고 있었다. 근 50년 만에 이 사건의 재판을 재심으로 신청하면서 법원의 수사 기록 열람 복사 허가를 받아 본 후에야 수수께끼가 풀렸다. 나는 당시 충무로 근처에 모처로 잡혀오기는 했지만 누가 어떤 기관이 나를 잡았는지 알지 못했다. 한 유희화와 관련된 사건은 단지 1972년 1시간가량 대화하고 서울에 온 것밖에 없으므로 전부 그들 요구대로 다 해주었기 때문에 일이 마무리된 줄 알았다. 그들은 갑자기 물었다. 너 일본에 왜 갔는가? 조청년의 이용욱, 이용극 형제와 만나 간첩 지령을 받았지. 나는 사실대로 중국 원나라 시대의 4대 화가 중 한 사람인 왕몽의 산수화를 판매하기 위해 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나에게 정기고문을 했다. 그들은 정기고문이 물고문처럼 혼수 상태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을 소상히 말하라고 다시 말했다. 나는 잡혀온 후 무릎에 강목 끼우고 짓밟기 등 다반사로 고문을 당해 와서 차라리 죽기를 바랬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나를 칠성판에 태우고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 고춧가루 섞은 물을 부어댔다. 나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고문 없이 죽고 싶어. 일본에서 간첩 교육을 받았다고 허위로 자백했다. 인격의 자존심이라는 낱말들은 나에게 사치스러운 말장난이었다. 이제 더 이상 고통 없이 죽는 방법만이 바라는 전부였다. 건물 사장이라는 사람 방으로 들어갔더니 사장이 말하기를 고생 많았다. 나는 중앙정보부 책임자며 당신의 고려대 선배고 같은 경상도 사람 김근수인데 후배가 이런 공격을 당해 당신을 도우려고 치안국에 지시하여 불러왔다. 돕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치안국에서 당했던 일을 말했더니 그는 경찰은 원래 그렇다. 해방 후 이북에서 공산당 사람들과 싸우다 쫓겨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나는 정보기관을 지휘한다는 중앙정보부에 끌려와 별다른 세계가 있음에 불안했다. 침착하게 유희하와 만나 난경희와 중국 골동품을 처분하기 위해 도일하여 이용욱, 이용극 형제를 만난 얘기를 해주었다. 이후 그는 중국 이과두주를 배가를 가지고 와서 같이 한잔하자고 했다. 저녁이 되어 그는 퇴근하고 나는 이문동 중정경내에서 이송되어도 조사받고 나서 잠을 잤다. 이튿날 아침밥을 먹고 나니 김근수 대장의 직원이 와서 치안국에서 나를 부른다고 했다. 치안국 수사대에 돌아와 보니 그제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며 서대문구치소로 수감되었다. 중정에서 달래고 회유해 보았으나 성과가 없자 경찰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나는 이런 곡절을 겪으며 조작된 간첩이 되어 1972년 서대문구치소에 이송되기 직전 유치장에 유치되었다. 일단 검사 소환에 응해 공안검사실에 가보니 정경식 검사가 있었다. 그는 고대 법대의 한해 선배인데 대학 도서관 자유열람실에 내 옆자리에서 공부하던 친구다. 나는 4.19 때의 학생 경력 때문에 고시를 포기했지만 그는 공부하여 검사로 만나게 된 것이다. 이대 시기가 누군가 있더니 너였구만 하면서 나의 따귀를 때렸다. 그는 대법원까지 따라다니며 사형을 시키겠다고 입에 거품을 물며 소리쳤다. 그날 바로 서대문구치소에 입소하게 되었다. 나는 정경식 검사와의 첫 만남의 인상을 잊을 수 없다.
내가 석방된 1990년 2월 28일 나는 정경식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다. 정경식 헌법재판관은 얼떨결에 내 전화를 받고 당황했다. 다음에 만나자고 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그의 상면 회피 심경을 상상해 보았다. 14. 검사 취조. 나는 이렇게 국공공작반에서 복망상천을 오가며 그들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간첩사건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담당 검사는 알고 지내던 정경식이고 그는 경찰 고문으로 반병신이 된 내 몸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런 정경식의 모습에서 나는 공안기관이 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군국주의 악법 위반자들을 어떻게 보는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그것과 다른 주의 주장을 했다. 나를 마치 왕조시대의 역적 취급을 하면서 죽이려 했다. 헌법에서 나열한 각종 자유와 권리는 전시품일 뿐이다. 그 속에는 예외 규정이 있어서 그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우리 민족에 가야 할 길은 용납되지 않았다. 나는 정경식 공안검사를 생각하며 서울구치소에 압수되어 잡범들과 함께 지내면서 망가진 몸을 회복시키려 했다. 나는 치안 국공공작반에서의 조사는 고문에 의한 허위 진술이라고 했지만 정경식은 인정하지 않았다. 내 몸이 상해서 그랬는지 모르나 어쨌든 정경식은 구치소에 와서 조사를 했는데 치안국 공작반의 조사 중 상호 모순되는 사실만 얼버무리고 경찰 고문 조작 그대로 공소사실 11가지를 범죄사실로 하여 공소장을 작성했다. 여기에는 지하당 사업이라는 게 있다. 여기서는 절대로 복선 조직은 금물이란 원칙을 알고 있음에도 나는 일본 조청령과 연계된 지하 조직원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위하 공작원의 지하 조직원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중에 지하당 조직원이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 공안기관도 어색했는지 일본 조청령과는 지하조직 구성원이었다가 선이 끊어졌다고 얼버무렸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하당 건설 사업은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선이 끊어지기도 어려운 일이다. 공안기관이 이를 알고 있음에도 그냥 그렇게 마무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안기관은 내가 1972년 1월 1시간 정도 유위하를 만났는데 그때 유위하 공작원은 나를 조선노동당에 입당 선포를 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원심 공판정의 증인으로 출두한 유위하는 증언하기를 조선노동당은 아무나 입당시키는 당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사회참관, 특별사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에게는 사회참관이란 걸 시켜주었다. 교정당국에서는 우리들이 오랫동안 갇혀 있어 세상 물정을 몰라 전향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한 것이다. 우리 특별사 사람들은 오랜 옥고로 건강이 좋지 않고 나이도 많아 탈옥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 사회참관 제도는 테러 때는 있을 수 없었다. 참관은 집체적이고 매년 사후에 실시했다. 나는 나 혼자 서울 어머니 거주지에 1박 2일로 나온 적도 있다. 그때는 교회사 1명, 계호자 2명이 관용차를 타고 서울 잠실 시형아파트에 외손자와 살고 있던 어머니와 누나 등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만들었다. 가족들은 교도소 당국이 이렇게 나를 위해 집에까지 와서 가족들과 만나게 해주니 전향을 해야 된다고 강요하기도 했다. 당국의 전향 공작이 휘둘려 내처지는 힘들었다. 당국의 입장에 동조하여 전향을 강요하는 가족이 야속했다.
내가 대전교도소 특별사로 이감온 후 1년 뒤인 1974년 김철우 박사 형제가 대전교도소 특별사로 이감왔다. 김철우 박사는 1926년 일본 시즈오카에서 출생해 일본 동경대에서 고로에서의 교소 환원의 속도론적 연구로 박사를 취득했다.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의 강력한 요청으로 동경대 교수를 사임하고 1971년 포철 기술상무이사로 취임했다. 철의 박사였는데 제일동포 귀국사업대 북송된 동생을 만나기 위해 일본 김철우 형제는 평양을 방문한 죄로 김철우 형제에게는 1973년 간첩이 선고되었다. 그는 포철 고로 1호 설계와 건설을 주도한 포철의 신화의 공로자였다. 1973년 포철 제1고로가 준공되자 용도 폐기되어 간첩죄로 체포된 것이다. 그는 손목을 긋고 자살을 결행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그리고 전향공작 전담반의 회유로 전향서를 썼다. 전향서를 쓴 후 그는 박태준 회장의 지원으로 사회창관이라는 명목으로 포철에 가서 기술 지원을 하였다. 박정희가 11.6 사건 직전 박태준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철우 박사 형제는 특사로 가석방된다. 장령 김철우 박사는 포철에 복귀했고 그의 헌신으로 오늘날의 포스코가 훌륭하게 변한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지탱시키는 최고위 법률이므로 어떤 이유로든 이를 위반하면 인간의 존엄은 탄압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일본에 살던 김철우 박사 형제도 평양에 이주한 혈육을 만나보기 위해 형제 간에 상봉을 한 것이지만 국가보안법은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만 살아왔기에 남한의 국가보안법의 마력을 모른 채 김철우 박사 형제는 죄의식 없이 평양에 영주 귀국한 형제를 상봉하기 위해 이북에 갔다 온 것뿐이었던 것이다. 대전교도소 특별사에서 깡패에 의한 테러 전향 공작이 끝나갈 1975년 무렵 제1동포 정승현 선생, 고병택 선생이 특별사에 들어왔다. 대전교도소 명물인 서화반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다. 교묵과가 관할하는 서화반은 존재하지 않았다. 도서반으로 재소자 2명만 두고 도서 열독 허가만 하고 있었다. 1973년에 전담반이 조직되고 테러에 의한 전향이 자행되자 강제 전향서를 쓴 선생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서화반을 만들었다. 선생들 중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구영 선생, 이명직, 신영복 선생, 박성준, 류락진, 오병철 선생이 기억난다. 이구영 선생님은 테러에 의한 전향을 강요받기 전까지는 팔산의 바로 옆방에 계셔 타전으로 격려하던 사람이다. 신영복 선생은 워낙 유명한 분이라 나는 여기서 더 부연하지 않겠지만 나는 여러모로 선생을 살펴본 결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최고로 머리가 명석한 분이다. 그는 천재라고 해야 될지 다재다능하여 만사를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졌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는 전공한 경제학뿐 아니라 동서양 역학, 역사, 고전, 한학, 예술까지 섭렵했다. 그는 나이는 나보다 3살 아래지만 머리에 든 역량은 뛰어났다. 이처럼 재능이 출중한 사람도 국가보안법이라는 마수에 걸리면 인생은 파멸되어 그 재능도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없게 된다. 박성준 선생은 나이는 신영복 선생보다 많지만 서울상대 선후배간으로 민주화 운동에서도 선후배로 참여했다. 박성준 선생 부모도 미 군정 시절 조국 분단을 초래하는 단정 반대 투쟁을 하다가 6.25 전쟁 시기 고향을 떠나자 박성준 선생은 고아가 되어 버렸다.
대학도 늦게 입학했다. 통혁당 사건으로도 함께 연루되어 신영복 선생은 무기징역, 박성준 선생은 15년을 받고 서화반에서도 함께 있었다. 그는 통혁당 사건으로 체포되기 직전 이화여대 학생회장 출신의 한명숙과 결혼했지만 신혼의 단꿈도 이루지 못하고 감옥살이를 13년간 해야 했는데도 두 사람은 영혼과 영혼의 결합이었기에 만난을 극복하고 사랑을 지속했다고 한다. 나도 고백하는데 내가 1990년 가석방되고 나서 내 혼사 문제도 제기되어 한명숙 여사의 동생과도 깊은 얘기가 오고 갔다. 당시 그녀는 LA에 살고 있었는데 혼사가 성사될 뻔했었다. 류락진 선생은 1928년 남월 출신으로 내가 아는 한 견결한 공산주의자였다. 사회 변혁을 꿈꾼 혁명가였다. 그는 남로당에 입당하여 활동하다 6.25 전쟁 시기인 인민군이 남원을 해방했을 때 남원군당에서 사업하다가 인민군 후퇴로 인해 화문산에서 빨치산 활동 때문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1971년 통역당 재건 사건으로 무기 선고받고 1988년에 나와 같이 20년으로 감형되었다. 1990년에는 나와 같이 전향서를 쓰고 가석방되었었으나 1994년 구국 전위 사건으로 또 체포되었다가 1999년에 가석방되었다. 이런 삶의 과정에서도 대전교도소 서화반에서 성주표, 조병호 같은 대전 서예가들의 필법을 전수받아 필체를 개발하셨다. 오병철 선생은 1937년 합천에서 출생했는데 어린 시절 두뇌가 명석하여 경북고에 수석으로 입학했다고 한다. 나는 대전교도소 특별사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전향공작 전담반 교회사들이 나를 전향시키기 위해 기라성 같은 전향 선배들과 교회사 입회하에 대담을 하게 했다. 19년 만에 출소와 추풍령 휴게소에서의 인수인계. 나는 3.1절 특사는 예상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새벽에 누워 공상만 하고 있었는데 방문이 열리더니 석방이라고 한다. 나는 승용차를 탔더니 차는 정문을 지나 후문으로 가고 있었다. 왜 정문으로 안 가냐고 물었더니 교회사는 내 동생과 시내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다고 했다. 후문에 가니 후문 경비는 아무 조사도 않고 통과시켜 주었다. 석방시켜준다 해놓고 혹시 차단해버리려는 게 아닐까? 왜 교도소 정문으로 안 가는가? 나는 불안에 휩싸여 안절부절하는데 자동차는 어느덧 추풍령 휴게소에 당도했다. 동생 상천이가 있었다. 왜 이렇게 석방시키냐? 고 물었더니 교회사는 선생님은 오랫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특별 배려한 것이다 라고 했다. 인간 이하의 처우를 해놓고 지금 와서 특별 배려라니. 그들은 신원 인수증을 동생에게 내밀고 사인을 요구했다. 나는 드디어 석방이 된 것이다. 23. 대북사업과 관련한 단상. 나는 신발 산업이 사양화되어 신발 공장 운영을 지속할 수 없어 공장 설비를 중국에 처분하고 대북 무역에 종사했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대북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참여한 게 아니라 운영하던 신발 공장이 경쟁력을 잃어 타개 방법을 찾던 중 그렇게 된 것이다. 나는 민경련 단둥 대표부 사무실로 갔다. 당시 민경련은 북경 사무실도 있었지만 단둥 대표부를 택한 이유는 단둥은 비행 경비가 적게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단둥 대표부 전화번호도 몰라 불속 찾아 들어갔다. 전 대표는 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대금을 송금해주면 강서 약수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나는 이렇게 민경련과 거래하게 되었는데 전성근 대표의 인상은 화끈했다. 원칙주의자였다. 나중에 나는 다른 대북업자들을 만나 전성근 대표의 사업 작품을 들어봐도 만나기 무섭다 했다. 사실 전 대표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대북업자에게는 호통을 쳤다.
전성근 대표 다음으로 이어서 단독대표로 온 분은 오광식이었다. 그는 전성근과 달리 다정다감했다. 그러나 예리한 눈으로 12곡직을 가렸다. 그는 나를 도와주었다. 내가 강서 약수 공장 설비에 300만 불을 투자할 당시에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나를 도와주었다. 나는 오광식 대표 시절부터 강서 약수 공장 페트병 라인 생산 설비를 건설하느라 평양에 가게 되었다. 통일부에서 강서 약수 공장 설비 투자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나는 회사 대표로서 갈 수 있었다. 이미 나는 김대중 정부 때 회사 대표로 선임되고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을 받았다. 24. 평양 방문. 나는 강서 약수 공장 설비 투자를 위한 방북 승인을 통일부로부터 받은 날 설레는 가슴을 감당치 못했다. 나는 격정을 억누르고 중국의 심양에서 처음으로 평양행 고려항공 비행기에 김영미 전무와 함께 탑승했다. 여객기는 80명 정도 탑승할 수 있는 작은 여객기였다. 탑승권에 지정된 좌석 없이 여승무원이 안내하는 좌석에 앉게 되었다.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해 남북으로 갈라져 장구한 기간 가장 먼 나라처럼 살았다. 압록강 위를 날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오늘의 세대가 되고자 다짐했다. 평양 순환공항, 말로 들어왔던 곳이다. 처음으로 이북 땅을 밟아보는 순간의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나는 평양 순환공항에서 첫 발을 딛고 나서 평양 시내를 달려오면서 받은 첫 충격을 잊지 못한다. 여기서는 선전 문구나 간판 등에서 외국어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 6.25 이전의 남한사회에서는 한자는 수천 년간의 한문화권으로 살아왔기에 사용했지만 여기서는 한자도 없다. 남조선관에 갔다. 남녘에 내놓으라 하는 지도급 인사들이 김일성, 김정일 지도자에게 선물을 보낸 실물들을 전시해 놓았다. 나 같은 힘없는 자들은 북녘에 단돈 100원만 선물해도 보안법으로 처벌해 온 것이 관례이다. 보안법은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게 된다. 우리 보안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이 아니다. 도대체 국가보안법이라는 도깨비는 이렇게 이현령, 비현령법인 것이다. 이 국제친선 관람관의 남조선관에 전시된 실물과 보안법의 모순관계를 해결해야 한다. 나는 보안법 때문에 대북 무역 거래를 하면서 꼭 살해를 해야 할 파트너에게도 말로만 고맙다고 하고 금전적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었다. 법은 정말 우리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다. 정부는 북핵이 한반도 평화의 기본 장애라 선전하는데 그것도 허위 선전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상호 핵 보유를 하고 있음에도 왜 세계는 묵인하고 있는가? 또 핵 보유 이전에는 늘 전쟁을 했는데 왜 핵 보유 이후에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유추해보면 북핵이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이라는 말은 허구로 보인다. 탄핵으로 쫓겨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는데 천박한 속임수 같다. 이처럼 핵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북한도 미국과의 전쟁 위기를 피하기 위해 핵을 개발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 핵이 없었다면 가장 첨예한 대립 지역이었던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를 겪었을 것이다. 북한 핵 보유로 인해서 첨예한 대립의 고비 때마다 참고 절제했던 것이다.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하여 미국은 한반도에서 이전만큼의 국제 헌병 역할을 못하게 되었다. 전쟁이란 수단으로는 북한을 파멸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북핵을 용납할 수 없겠지만 북핵이 전쟁을 유발시킨다는 것은 편견인 것이다. 모든 핵무기는 이 지구촌에서 폐기되어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분쟁 당사자 간의 상호 핵 보유는 전쟁의 공포를 억제하기도 한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핵 보유로 인해 미소 충돌의 고비 때마다 절제한 것이다. 우리의 사고력이 마비되어 버린 것은 북한은 적이고 타도 대상인데 우리가 갖지 못한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적대의식이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정한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북한 핵은 우리 한반도의 전쟁을 예방한 선물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핵을 우리 머리 위에 이고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북핵 때문에 어느 정도 평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26. 하나됨을 위한 북녘 사람들의 열정. 나는 사실 1994년 처음 대북 사업을 할 때만 하더라도 돈 벌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곳 돈 없는 대부분의 남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북녘 무역 일꾼들을 접해보니 그들은 우리 남녘 사람들과 생활관이 달랐다. 돈에 관심이 없었다. 오직 자기가 하는 일의 성취를 위해서만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수석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 적이 있었는데 당시 북녘 사람들은 수석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가격조차 형성되지 않아 그저 까만 돌덩이 크기에 따라 3불 5불씩 산정해 나에게 제공했다. 나는 모양이 좋지 못한 돌은 버리고 오석 수석은 50불 100불 이상으로 팔아 돈을 모았다. 리 사장은 연세도 많으면서 무역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 공화국에서는 아직 수석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가를 더 높이면 새로운 품목 규정을 추가해야 하므로 더 복잡하다. 이 수석이 달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남에 있으나 북에 있으나 다 마찬가지다 하면서 태연이 나에게 말했다. 그는 형태 좋은 오성만을 선별하기 위하여 무감각한 농촌 협동 농장 사람들과 고생했다고도 했다. 상거래에서 공급자와 구매자의 관계는 상호 대립 관계에 있다는 것이 상식이었는데 이 북녘 대방은 거래 자체의 발전을 위한 가능한 한 구매자인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평양 등을 방문하면서 노동자, 동민, 학생 등 사회의 기층민들과도 대화했으나 누구든지 남녘에서 온 나를 충심으로 맞이해 주었다. 북녘 사회는 우리의 개인주의 체제와는 달리 공동체 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남녘의 진주한 미군정과 이를 승계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로만 통일을 지향하고 있기에 언제든 자기들이 선호한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북녘 동포들은 뭉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처음 밟아본 북녘 땅 사람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남녘에서 온 나를 혈육으로 맞아주었다. 나는 처음에는 정치쇼로 착각했는데 여러 곳의 각기각층 인민들을 만나 대화해봐도 연극이 아님을 느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혼자 살아도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지만 북녘 사회는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서로 사랑하는 운명 공동체로 살아야만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미제에 예속된 대한민국의 민중들은 지배계층과는 달리 일제강점기 대다수 조선민족처럼 압박을 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미제와 총뿌리를 맞대며 적대관계로 대치하고 있어 직접 수탈은 당하고 있지 않지만 남녘 민중들은 말로는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안법 등 악법으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27. 재심 신청.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나는 1972년 2월 16일 새벽 5시 반경 건장한 장년 두 사람이 나를 찾아와 나를 체포했던 것을 얘기했다. 내 지하 조직이라는 조직에는
내 상부선도 없고 하부 조직도 없는 실체 없는 날조된 허구 조직이라는 것을 판결문에 판시해 놓고서도 정작 내 판결문에는 조청년, 이용욱, 이극용 형제의 지령을 받고 잠입했다고 했으면서 체포된 유위하 공작원과 지하당 사업을 했다고 써냈다. 친척인 조청년, 이용극 형제의 지령을 받고 잠입했다는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고 유위하 선생의 판결문에서도 중앙과 선이 떨어진 인텔리 한 명과 알게 되었는데 등등으로 판시하여 당시에는 유위하 공작원의 조직도 아니었다고 판시함으로써 나의 상부선이 없다는 것을 판사도 입증한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유위하 선생은 본적지 안동군 풍천면 하회동에서 음력으로 1914년 출생했다. 출생신고는 1917년으로 돼 있다. 풍남 공립보통학교 3년 중퇴하고 박인서와 결혼해 박찬수를 낳고 해방 후 미군 정청과 이승만의 단선 단정 반대 투쟁 중에 포고령 위반으로 1년간 안동 형무소에 복역했다. 1948년에 추록 상경하여 여맹원으로 활동 중에 6.25 전쟁이 발발하여 인민군을 따라 피난가다 압록강 건너 중국까지 갔다. 다시 건너와서 1951년 운흥임산사업소 여맹원으로 활동 중에 1958년 대남사업에 소환되었다. 대남사업에 활동 중에 1972년 남욱군에게 발견되어 빈사 상태에서 체포되었다. 이 고정관첩으로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이대식의 회고록이었습니다. 전향서를 쓰고 일찍 나왔지만 실제로는 고문에 의한 간첩 조작이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이런 회고록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 그 간첩으로 몰리게 된 그 이유는 고향에서 잠깐 만났던 그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간첩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 1시간 동안 만났다는 그것 때문에 간첩으로서 접선을 했다라는 그런 죄목이 씌워져서 19년인가 동안 감방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소를 해가지고 이제 또다시 간첩으로 몰리는 상황에 처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무죄를 받게 되고 그 계기로 자기의 그 회고록을 쓰는 게 어떠냐는 그런 사람들의 권유로 인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서 수사를 해서 죄를 때린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한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래서 그냥 순진한 학생을 간첩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영화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책은 죄 없는 어떤 희생자가 자기 얘기를 가감없이 드러냄으로써 어떤 공항경찰의 모습들, 그다음에 간첩 날조, 그 사건들을 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